11. 펠라게야 다닐로브나 멜류코바는 어깨가 넓은 원기왕성한 부인으로 안경을 쓰고 그리고 자리옷의 앞가슴을 열어 젖힌 채의 모습으로 딸들에 둘러싸여 객실에 앉아 그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들이 조용히 촛농을 흘리며 거기에 나타나는 가지가지 모양의 그림자를 보고 점을 치고 있을 때 현관방에서 왁자지껄한 발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경기병, 귀부인, 마녀, 어릿 광대, 곰들이 쿨룩쿨룩 기침을 하면서 추위에 하얗게 언 얼굴을 현관방에서 닦은 뒤 서둘러 촛불이 켜진 홀로 들어왔다. 어릿 광대 차림의 지멀레르와 귀부인 차림의 니콜라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가장대는 얼굴을 감추기도 하고 목소리를 바꾸기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제각기 주부에게 절을 하고 방 안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았다. 어머나,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네. 오라, 나타샤 로군. 좀 보세요. 누구를 닮았을까? 확실히 누군가를 상기시키는데. 어마, 에드와르드 까를리치는 참 훌륭한 차림이에요. 난 또 누군가 했지. 게다가 또 춤까지 잘 추고. 아니 또 무엇인가 체력계 쓰인 같은 게 있군. 정말 소냐를 꼭 닮았어요. 그리고 저건 누굴까? 정말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자, 니키타, 바냐, 탁자를 치워줘요. 우린 정말 쓸쓸하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하하, 저 경기병을 보게, 경기병을. 마치 소년 같군. 그리고 저 발, 보고 있을 수가 없군. 그런 소리도 들렸다. 멜류코바네의 딸들에게 인기가 집중되어 있는 나타시아는 그들과 같이 안쪽 방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크로크며 가지가지의 가운이며 남자의 옷들이 주문되었다. 문틈으로 내밀린 드러난 처녀의 손이 그러한 것들을 하인으로부터 받는 것이었다. 10분 뒤 멜류코바네의 젊은 사람들도 모두 가장에 참가했다. 펠라게야 다닐로브나는 손님들을 위해 방을 비우게도 하고 주종 모두들의 접대를 위하여 가지가지의 지시를 하고 난 뒤 안경도 벗지 않고 겸손한 미소를 띄우면서 가장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한 사람 한 사람 바짝 가까이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해도 누가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로스토프 네의 오누이와 조카딸과 지물레르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들도 딸들이 걸치고 있는 죽은 남편의 자리옷이며 군복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야? 그녀는 자기네 여자 가정교사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 까잔 지방의 따따르인으로 분장하고 있는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로스토프 네의 누구겠지. 그리고 당신은 이봐요 경기병. 어느 연대의 근무하고 있으시죠? 하고 나타샤에게 묻기도 했다. 이 터키 아가씨에게 젤리를 드리게 음식물을 배급해주며 돌아다니고 있는 하인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정도라면 거의 법률로도 별로 금지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자기는 가장을 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리라고 단정해버리고 거리낌 없이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서탭을 바라보면서
벨라게야 다닐로브나는 이따금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뚱뚱한 몸을 흔들면서 억누를 수 없는 선량한 늙은이다운 웃음소리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어머나, 우리 사시네뜨가 사시네뜨를 좀 보게나 하고 그녀는 말했다. 러시아 농민의 특유한 온갖 춤과 윤모가 끝나자 벨라게야 다닐로브나는 주인과 하인들을 모두 한데 모아 하나의 커다란 원을 만들게 하고 반지와 밧줄과 1루블리 은하를 가져오게 하여 다 같이 놀이를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나자 모두의 의상은 꾸깃꾸깃 구겨져 엉망이 되어버렸다. 코르크 숯으로 붙인 수염이며 눈썹은 즐겁게 불타는 땀투성이의 얼굴 가득히 번져버렸다. 벨라게야 다닐로브나는 차차 가장을 한 사람들의 정체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이 훌륭하게 꾸며진 것을 칭찬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가씨들에게 잘 어울렸던 것을 칭찬하며 덕택으로 잘 즐겼다고 모두들에게 감사했다. 이었고 손님들은 객실 쪽으로 야식에 초대되고 하인들은 홀에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아니 그보다도 말이에요. 목욕탕에서 점을 쳐보세요. 정말 소름이 쭉 끼친다니까요. 멜류코바 내에서 살고 있는 한 노처녀가 식사 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어째서요? 하고 멜류코프네의 맏딸이 물었다. 좀처럼 가지 못할 거예요. 여간 용기가 없고는. 나는 가보겠어요. 하고 소냐가 말했다. 그래, 그 아가씨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해보세요. 하고 둘째 딸이 말했다. 네, 그래서 한 아가씨가 갔답니다. 하고 노처녀는 말했다. 그리고 규칙대로 수탉 1마리와 2벌의 식기류를 준비하고 거기에 앉아 있었지요. 잠시 가만히 앉은 채 귀를 기울이고 있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것은 한 대의 썰매가 방울을 울리면서 점점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발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어코 들어온 것은 마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교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걸어와서 아가씨와 나란히 2벌의 식기 앞에 앉았답니다. 어머, 어머. 나타샤는 두려운 듯이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어머나 어떻게 그리고 말도 했나요? 네, 하나에서 10가지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짓궂게 온갖 말을 짓거려 대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아가씨는 닭이 울 때까지 거의 이야기 상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문득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저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2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대요. 그러자 그 사나이가 느닷없이 손을 쑥 내밀어 붙잡지 않겠어요. 다행히도 거기에 하녀들이 달려왔으므로 아니 젊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아냐 하고 멜라게야 다닐로브나가 말했다. 어머니, 그렇지만 어머니도 점을 치신 적이 있잖아요. 하고 딸이 말했다. 그건 그렇고 광 속에서 치는 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소냐가 물었다. 아,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광 옆으로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만약 똑똑 두드리는 소리와 문에다 못질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나쁜 징조이며 보리를 뿌리는 소리가 나면 좋은 징조라는 거예요. 흔히 있는 모양이에요.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광에 가셨을 때는 어땠어요? 벨라게야 다닐로브나는 빙그레 웃었다. 글쎄 어땠더라. 이제 잊어버려서 말이야.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럼 너희들 중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니? 아니에요. 제가 가보겠어요, 아주머니.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보겠어요. 하고 소냐가 말했다. 아무렇게나 하렴. 무섭지만 않다면. 루이자 이바노브나 가보아도 괜찮겠죠. 하고 소냐는 물었다. 반지와 밧줄과 은화의 누리를 하고 있을 때도 또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니콜라이는 소냐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는 이 코르크 숫의 수염 덕택으로 비로소 처음 그녀를 완전히 안 것처럼 생각되었다. 참으로 이날 밤의 소냐는 지금까지 나타샤도 본 적이 없었을 만큼 쾌활하고 싱싱하고 아름다웠다. 그렇지, 소냐는 저런 여자였어. 어쩌면 난 이렇게도 바보였을까. 그녀의 반짝이는 눈, 수염 밑에서 귀여운 보조개를 만들어 보이는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미소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전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고 소냐가 말했다. 그럼 지금 가도 괜찮아요. 하고 그녀는 일어섰다. 사람들은 소냐에게 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주의한 뒤 외투를 내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머리에서부터 푹 눌러 쓰고 니콜라이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어쩌면 저렇게도 매혹적인 여자일까 하고 니콜라이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소냐는 광으로 가기 위해서 복도로 나왔다. 니콜라이는 덥다고 말하면서 허둥지둥 정면 현관 쪽으로 나갔다. 사실 집안은 가득 찬 사람들로 숨이 막혔던 것이다. 바깥은 여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추위와 전과 다름없는 달빛이었으나 다만 전보다 한층 밝았다. 눈빛이 몹시 강렬하고 눈 위에 반짝이는 별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늘은 쳐다볼 생각도 나지 않고 진짜 별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늘은 칠흑같이 검고 쓸쓸했지만 지상은 모두가 즐겁게 보였다. 바보다. 난 바보다. 무엇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고 니콜라이는 생각했다. 그리고 청청대를 뛰어 내려오자 뒤쪽의 청청대로 통하는 작은 길을 따라 집 모퉁이를 돌았다. 그는 소냐가 여기로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길 도중에 눈이 덮인 몇 다발인가의 장작이 쌓여 있고 눈에 덮여 그림자를 땅 위에 들이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와 옆에서도 발가벗은 보리수 고목의 그림자가 얼기설기 얽혀 눈 위며 작은 길에 떨어지고 있었다. 작은 길은 광으로 통하고 있었다. 눈에 폭삭 덮여 마치 어떤 보석으로 조각되기라도 한 것 같이 광의 지붕도 통나무 벽도 달빛 속에 찬연히 반짝이고 있었다. 뜰 쪽에서 툭 하고 나뭇가지가 트는 소리를 내고 다시 주위는 고요해졌다. 가슴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영원히 젊은 힘과 기쁨을 호흡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녀 방의 청청대에 발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눈이 쌓여있는 맨 아래 청계에 섰을 때 계단이 삐걱거리는 울림이 일어났다. 그러자 노처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길을 곧장 가세요. 곧장. 아가씨,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난 무섭지 않아요.
하고 소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단화를 신은 소냐의 조그맣고 귀여운 가느다란 발이 작은 길을 따라 빠드득 거리기 시작했다. 소냐는 모피 외투를 두르고 걷고 있었다. 그녀는 두어 걸음 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까지 와서야 비로소 니콜라이를 알아챘다. 그녀의 눈에 떠인 그도 평소에 그러했던 니콜라이, 언제나 다소 두려운 기분을 주던 그 니콜라이가 아니었다. 그는 여자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들이우고 전혀 새로운 행복에 젖은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소냐는 재빨리 그 옆으로 달려갔다.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역시 언제나와 똑같은 소냐다. 니콜라이는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그는 소냐가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있는 모피 외투 밑으로 두 손을 넣어 꼭 껴안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 입술에 키스했다. 입술 위에는 귀여운 수염이 있고 불에 태운 코르크 냄새가 코를 스쳤다. 소냐도 그의 입술 한가운데에 입을 맞추고 귀여운 두 손을 벌리면서 양쪽에서 사나이의 뺨을 눌렀다. 소냐, 니콜라스, 두 사람은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광 옆으로 뛰어갔다가 이내 되돌아와 각각 본래 나왔던 입구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